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평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차피 결국엔 죽을 거 뭐하러 기를 쓰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런데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고등학교 졸업식장을 다녀온 뒤로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아빠가 모교 졸업식 축사를 맡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왜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부모 도움 없이 빈손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세요. 어렸을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맞이인 제가 3살, 5살 아래 동생들을 돌봐야 했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아침 일찍 일을 나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시곤 했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빠가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한동안 일을 못 하셨는데 그때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5 식구가 살려니 많이 빠듯했어요. 지금이야 도시가스가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지만 그때만 해도 집집마다 LPG 가스를 쓰고 살았는데 돈이 없으니 가스비를 감당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툭하면 가스가 떨어져서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부탄가스를 사다가 브루스타에 라면을 끓여 먹곤 했죠. 그나마도 얼마 안 가 가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팔이 떨어져라 부탄가스통을 흔들던 기억이 나네요. 집에는 늘 공과금 독촉장이 쌓여 있었고 매달 집세를 내는 날이면 부모님은 집주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크리스마스라고 TV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치킨이며 피자를 차려놓고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둘째가 그걸 보고는 아빠한테 치킨을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저도 어린 나이긴 했지만 일찍 철이 든 탓에 우리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동생의 행동에 아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나도 치킨 먹고 싶어. 치킨 사줘. 치킨! 당장 겨울을 보낼 연탄도 부족한 판에 철없는 아이의 치킨 타령에 한숨을 쉬던 아빠는 기약도 없는 나중에라는 말로 동생을 달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동생이 울음까지 터뜨리며 끈질기게 치킨 타령을 하지 뭐예요. 한참을 달래던 아빠도 급기야 화를 내셨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빠가 나중에 사준다고 하잖아. 왜 너까지 아빠 속을 헤집어 놓냐고. 아빠가 돈이 있으면 그깟 치킨 한 마리 못 사주겠니?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아빠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거잖아. 결국 아빠는 말을 멈추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에 엉엉 울던 동생은 놀라서 울음을 그치고 말았죠. 태어나서 처음 아빠의 눈물을 본 저도 놀라기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온 엄마는 손에 순대 한 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잠들어 있던 동생들은 엄마가 순대를 사왔다는 말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에도 봉지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던 탓에 허기졌던 모양이었죠. 동생들은 졸려서 눈을 연신 비비면서도 순대를 입안 가득 넣고는 맛있게 먹어댔어요. 하지만 아빠는 벽을 향해 모로 누운 채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순대 드시라고 몇 번이나 흔들어 보았지만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죠. 몇 달 뒤 드디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된 아빠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첫 월급을 타던 날, 누런 봉지에 담긴 통닭을 2마리나 사들고 오셨어요. 엄마는 돈 나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뭐하러 이런 걸 사왔냐고 타박을 하셨지만 아빠는 묵묵히 다리를 뜯어 우리들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정작 아빠는 통닭에 입도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우리 3남매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흐뭇하게 바라보실 뿐이었죠. 크리스마스 날 어린 자식들한테 치킨 한 마리 못 사줬던 게 못내 가슴에 박히셨던 모양이에요. 부모가 된 지금에서야 그때 아빠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한동안 월세집을 전전하며 살던 우리 식구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식당을 차리면서부터 조금씩 생활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는 가스가 떨어질 걱정도 없었고 월세를 못 내서 자식들 앞에서 집주인한테 고개를 숙이는 일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게 부모님이 열심히 일한 덕분인데도 엄마는 늘 제게 그러셨어요. 가난한 집이 살림이 피면 마지가 고생이고 잘 살던 집이 망하면 막내가 고생이라잖니. 우리 집은 마지인 성경이가 고생이 많았지. 그래서 엄마는 항상 우리 성경이한테 미안하고 고마워. 어린 게 동생들 건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딸이지만 정말 기특해. 솔직히 저는 아직도 어린 시절은 뒤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슴 먹먹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 막내 동생은 그 힘들었던 시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요. 동생한테까지 가슴 아픈 기억을 남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생활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이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찌감치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했어요. 재학 시절 자격증도 열심히 따두고 성적도 전교 5등 안에 들었던 덕에 중소기업이지만 꽤 건실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죠. 남편도 그 회사에서 만났고요.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입사를 하고 3년이 넘었을 때였어요. 우리는 서로 부서가 달라서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남편의 부서에 결혼이 생기면서 제가 업무 지원을 하러 남편네 부서로 몇 번 나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가까워지게 되었죠. 한 번은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제가 남편네 부서 회식 자리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랑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더라고요. 뭐야? 이성경 씨도 땡땡 국민학교 나왔어? 혹시 중학교도 땡땡 중학교? 네, 고등학교는 실업계라서 집에서 좀 멀었지만 나머지는 다 동네에 있는 학교를 나왔어요. 이야, 그럼 내 후배네. 우리 나이 차이가 4살이 나니까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볼 일이 없었겠지만 국민학교 땐 지나가다 복도에서 만나기도 했겠어. 대학도 아닌 국민학교 중학교 동문일 뿐인데도 남편은 꽤나 의미를 부여해가며 저와 연결고리를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 뒤로 며칠 뒤 사진 한 장을 들고 저희 부서로 왔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특활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글쎄 거기에 저도 찍혀있지 뭐예요. 이거 성경씨 맞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무래도 나랑 성경씨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 그러지 않고서야 이 넓은 서울 하늘 아래서 그것도 한 직장에서 같은 국민학교, 같은 특활반을 다닌 사람을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냐고. 성경씨, 우리 이것도 기념인데 주말에 영화나 같이 볼까? 다소 억지스러운 흐름이었지만
저도 남편에 대한 인상이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활달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던 사람이 정작 둘이 만나게 되니까 꽤 낯을 가리지 뭐예요.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새색시처럼 수줍어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장난기가 발동해서 놀리고 싶어졌어요. 일부러 손끝을 스치기도 하고 은근슬쩍 팔짱도 끼고 했더니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벌개지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다시 회사에서 만났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농담도 잘하고 대놓고 들이대기까지 하는 거 있죠. 너무 상반된 모습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부서 선배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대뜸 그러지 않겠어요? 윤 대리가 자기한테 관심 있나 보네. 남자들 중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람 많은 데서는 활달하게 굴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둘이 있을 때는 말도 제대로 못 거는 사람. 자기가 슬쩍 찔러봐. 에이, 그랬다가 나한테 관심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괜히 창피하기만 하지. 아니라고 하면 농담이었다고 웃어 넘기면 되지. 뭐가 문제야? 자기, 연애 안 해봤지? 이그, 쑥맥 둘이 만났으니 연결되려면 100만 년은 걸리겠네. 딱히 연애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선배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남편을 볼 때마다 더 신경이 쓰였어요. 둘이서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남편은 전시회다 뮤지컬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주말에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정작 만나서는 대면대면하게 굴었어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딱 부러지게 말하면 될걸. 왜 이렇게 질질 끌기만 하는지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이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윤 대리님, 혹시 저 좋아해요? 그러자 남편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네, 성경 씨는요? 성경 씨는 내가 어때요? 먼저 말을 꺼낸 건 나였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에 대해 판단이 서지 않았던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풀 죽은 얼굴로 그러더군요. 이럴 땐 농담이었다고 들러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생강씨 마음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귀찮게 안 할게요. 그동안 많이 귀찮았을 텐데도 휴일에 나 만나줘서 고마웠어요. 딱히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도 남편의 상심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남을 끝내는 것도 왠지 아쉽기도 했고요. 귀찮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윤대리님이 회사에서랑은 다른 모습이어서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가슴 떨릴 정도로 윤대리님이 좋은 건 아니지만 더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될까요? 남편은 커다란 눈을 껌뻑이며 저를 뚫어져라 보더니 씩 웃고는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자기도 피하지 않고 저를 열심히 꼬셔보겠다나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후로도 남편은 저와 둘이 만날 때마다 많이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완벽하게 저를 속이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 남자의 그런 순수한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더라고요. 연애가 능숙한 남자보다 서툴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훨씬 더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사귀자고 말을 꺼냈어요. 따지고 보면 소극적인 남편을 대신해 제가 총대를 맨 거였는데 결혼기간 내내 남편이 이걸로 저를 놀리지 뭐예요.
결혼식 전에 제 친구들을 만나 인사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자면 먼저 사귀자고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이가 저를 아주 많이 좋아하거든요. 처음엔 낯가림 심한 남편이 그래도 내 친구들 앞이라고 용기 내서 농담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웃어 넘겼죠. 그런데 이 인간이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노상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애들한테도 그러지 뭐예요. 얘들아, 너희는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 얼마나 좋았으면 사귀자는 말도 먼저 할 정도였다니까? 내가 좋아서 미치겠던 거지. 가만 보면 말이야, 성경이는 아주 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강산이 2번 이상 바뀌도록 매번 저런 식이니 미치고 팔딱 뛰겠다니까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반년이나 지나도록 제 앞에서 긴장하던 소심남을 구제해줬더니 아우 진짜. 그래도 이런 한결같은 남편의 성격 때문에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큰 싸움 없이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2년 넘게 연애를 한 우리는 당연히 양가 부모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둘 중 누구에게도 결격 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양가 아버님이었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아버님은 제 부모님에 대해 이런저런 걸 물어보셨어요. 며느리를 드리는 일이니 상대 집안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아빠가 연신내 쪽에서 나고 자라셨다는 말을 했더니 대뜸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물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나온 학교를 말씀드렸더니 땡땡고등학교? 나도 거기 나왔는데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그래서 아빠 연세를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며 저희 아빠 이름까지 물으시더라고요. 이 성자 준자 쓰십니다. 이성준? 이성준이라 가만히 있어봐라. 이성준이라 꽤 익숙하긴 한데 혹시 아버님 머리가 쌍가마 아닌가? 맞지? 야, 내가 쌍가마 이성준이랑 사돈을 맡게 되다니 세상 참. 아버님 표정을 보니 썩 달갑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 아빠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뭐? 자네 아버님이 윤준모라고? 연신내 사거리 뒤편에 살던 윤준모? 아빠의 긴 한숨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어요. 두 분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했죠.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도 하기 전에 두 분이 동창분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셨는데 술자리에서 엄청 싸우셨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데이트가 없는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11시쯤 일어났었는데 아빠가 동창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다시며 들뜬 마음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저녁이 돼서는 돌아오셨을 때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어요. 술을 잘 못 드시는 아빠가 이렇게 취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막 출근했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부터 전화해서 놀랐을 게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이렇게 전화했다. 어제 술자리에서 말이다. 네 아버지가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내가 살면서 그런 수모는 생전 처음이다. 자식인 너한테 네 아버지가 벌인 짓을 시시콜콜하게 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말인데 네 아버지한테 말 좀 전해다오. 오늘 중으로
어제 있었던 일을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오늘까지 확실히 전해라. 아버님은 당신이 할 말만 전하시곤 바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나 걱정이 돼서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아빠가 더 역정을 내시지 뭐예요. 이 망할 놈의 자식, 뭐가 어쩌고 어째? 성경이 너 잘 들어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빌어먹을 놈한테 사과 못하니까. 준모 그 자식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이참에 다시 생각해. 애비를 보면 그 자식 놈을 안다고 지금이야 너한테 잘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놈도 믿을 수가 없어. 이 아빠 말 잘 알아들었지? 아빠까지 왜 이래?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냐고. 나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암튼 딸내미 처녀귀신 만들고 싶지 않으면 아빠도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한참을 씩씩거렸어요. 결국 옥상으로 남편을 불러내어서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털어놨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을 확률이 높아. 자기도 봐서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이기적이고 사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외삼촌도 우리 아버지랑 상종도 안 하셔. 아무튼 내가 집에 가서 알아보고 전화할 테니까 장인어른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남편은 마치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그리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빠와 남편을 통해 아버님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집안 사정 때문에 고3 때 학교를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동창회는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8년 전이던가 아빠 친구들 몇몇 분이 아빠를 데리고 동창회에 가신 거예요. 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2년 넘게 같은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어릴 때부터 다들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던 터라 다들 아는 얼굴이니 이해해 줄 거라면서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번 동창 모임에서 저희 아빠를 볼 때마다 자격 미달이라거나 쥐새끼라는 표현을 써가며 쪽을 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밤에는 자식까지 들먹이며 심하게 말을 하니까 그걸 들은 아빠가 아버님 멱살을 쥐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아버님은 저희 아빠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시는 거고요. 담담히 제게 지난 밤의 일을 털어놓던 아빠는 한숨을 푹 쉬고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성경아, 미안하다. 아빠가 참았어야 했는데 그날은 내가 경솔했다. 널 볼 면목이 없어. 아빠가 왜 고개를 숙여?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님이 잘못한 거잖아. 이건 명백히 아버님이 먼저 아빠를 도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사과하지 마. 아빠가 사과하면 나 아빠 딸 안 할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그만둬야 했던 건데 치사하게 그런 걸로 사람 가슴에 못을 박아요? 동창회장 권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난리냐고요.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일로 우리 아빠 가슴에 못 박는 인간한테 사과까지 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 뜻을 확실히 전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남편의 주선으로 두 아버님은 만나서 화해를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아버님께 두 분이 화해하지 않으면 연 끊고 살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남의 이모,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버님이
하나뿐인 아들과 연 끊고 산다는 소문이 동창들한테 퍼질까봐 하는 수 없이 고개를 숙이신 거죠. 위기를 맞았던 저희 부부의 결혼은 그렇게 가까스로 봉합이 되었고 그해 가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깨진 그릇에 본드를 붙인다고 깨지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의 사이에 생긴 앙금은 해가 지날수록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절대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몇 년 전부터 아버님이 동창 회장을 맡게 되시면서 아버님의 치졸한 횡포는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동창 모임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는 기간 내내 아버님은 끊임없이 저희 아빠와 저희 집을 무시하셨고 그럴 때마다 아빠도 저도 마음의 상처를 입곤 했어요. 원래 저런 사람이니 무시하고 넘어가자 생각하면서도 때때로 욱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아버님께 대들기도 했고 그 일로 몇 년간 시댁에 왕래를 끊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까지와는 규모가 다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은 아빠와 시아버지의 모교 졸업식에서 벌어졌어요. 졸업식 며칠 전이었는데 아버님이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애미냐? 너 이번 주 금요일 날 별다른 약속 없지? 금요일이요? 아, 그날은 제가 어디를 좀 가야 하는데요. 왜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그날은 저희 아빠한테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서 아빠를 모시고 아빠 모교를 찾아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학교장 추천으로 모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아버님이 그날 시간을 내라고 하시니 난감하기만 했죠. 야, 너는 시애비가 이렇게 말하면 있는 약속도 없다고 해야지. 뭘 그렇게 말이 기냐. 됐고 아범이랑 시은이 데리고 이번 주 금요일 10시까지 땡땡 고등학교로 와라. 내가 동창회 회장 아니냐. 모교 졸업식에 초청돼서 가게 됐으니까 니들이 꽃다발 좀 들고 와야겠다. 사진 크게 뽑아서 액자에 좀 걸어두게 시우시켜서 사진도 멋지게 찍으라고 하고 니들 내 체면 생각해서 옷 제대로 입고 와야 한다. 명색이 동창회 회장인데 자식들 꼴이 엉망이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 알아서 잘 차려입고 와. 아, 땡땡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도 거기 갈 일이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여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전화를 끊으셨더라고요. 원래도 자기 일 외에는 관심도 없는 분이시지만 그날은 당신이 모교 졸업식에 초청돼 단상에 올라간다는 사실에 고무되셔선 더더욱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축사를 하게 됐다는 걸 알기는 하시는 건지 살짝 걱정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졸업식 당일 학교에서 저희 아빠와 마주친 아버님은 한껏 뻐기면서 저희 아빠 속을 슬슬 긁으셨어요. 네가 여긴 왜 왔냐? 혹시 내가 단상에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꽃돌이라도 하려고 온 거냐? 아이고, 네가 오늘은 웬일로 사람답게 차려입긴 했구나. 여기까지 와준 건 고맙긴 한데 솔직히 넌 여기 올 자격이 안 되지 않니? 졸업도 못하고 중퇴한 놈이 남의 졸업식에 올 게 뭐냐고. 그래 뭐 내가 동창회 회장이니까 오늘만큼은 너도 내 백 믿고 학교 구경이나 해라. 이런 날 아니면 네가 언제 우리 학교에 와보겠니?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도 저희 아빠한테 저런 식으로 함부로 대했을 걸 생각하니 피가 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젊은 남자 하나가
저희 쪽으로 걸어와 저희 아빠를 불렀어요. 오늘 축사를 맡으신 이성준 선배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수학교사 김도환입니다. 축사라는 말에 아버님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놈이 무슨 축사를 해? 동창회 회장인 나도 아직 못 해본걸? 야, 이성준, 네 입으로 똑똑히 말해봐라. 이 사람이 뭔가 착각을 한 거지? 그런 거지? 네 놈이 무슨 자격으로 축사를 해? 졸업도 못한 놈이. 그러자 아빠는 멋쩍게 웃으시곤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이다.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졸업식 축사 때문이야. 지난주에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졸업식에 와서 축사를 좀 해달라고. 나야 네 말대로 졸업도 못한 처진데 무슨 축사냐고. 거절을 했는데 여기 이 수학 선생님이 몇 번이나 전화하셔선 꼭 좀 해달라고 하시지 뭐야.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이렇게 왔다. 아니,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동창회 회비를 내도 내가 이놈보다 훨씬 더 냈는데 졸업도 못한 놈한테는 교장까지 나서서 축사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정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동창회장인 나한테는 그런 말은 이런 방구도 없었으면서 도대체 학교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놈은 말이오, 돈이 없어서 월사금도 제대로 못 내다가 결국 학교 잘린 놈이란 말이오. 학교 측에서 보면 돈 안 내고 공짜 수업 받다가 도망친 놈이란 건데 어떻게 이런 놈한테 축사를 맡긴단 말입니까? 수학선생, 당신 입으로 말 좀 해보쇼. 내가 지금 하도 기가 막혀서 이 기분으로는 단상에 못 올라가니까 당신이 직접 해명해보라고. 아버님은 교정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셨어요. 그러자 수학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아버님께 한마디 했어요. 어르신, 그만하시죠. 오늘은 이 학교에서 3년간 수학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창회 회장직까지 맡고 계신 분이 이런 추태를 보이시면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이성준 선배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분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모욕을 당해도 되는 분이 아니니까요. 왜 동창회 회장도 아니고 모교 중퇴자인 이성준 선배님께 축사를 맡겼냐고 물으셨죠? 그건 바로 오랜 기간 동안 선배님께서 후배들을 위해 기부금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이 선배님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으니까요. 수학 선생님은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저희 아빠를 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선배님,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선배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수학교사로 이곳에서 후배이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선배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눈물이 그렁하게 맺힌 수학 선생님은 저희 아빠 손을 감싸주었어요. 지금까지 아빠가 모교에 기부금을 내왔다는 걸 몰랐던 저와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빠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그중 가장 놀란 사람은 단연 시아버지였어요. 방금 전까지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던 아버님은 꼬랑지를 팍 내린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날 저희 아빠는 교단에 올라 멋진 축사를 하셨어요. 정작 당신은 돈이 없어서 졸업도 못한 학교에서 말이죠. 식순에 따라 교장 선생님이 학생 대표한테 졸업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이크 앞에 선 교장 선생님이 저희 아빠 이름을 호명하셨지 뭐예요. 백발이 성한 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단 앞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명예 졸업 증서를 받으셨어요. 그 모습에 엄마와 저는 물론
저희 아이들까지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버님도 슬쩍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졸업식이 끝나고 수학 선생님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고급 중식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셨어요. 졸업식에는 짜장면을 먹어야 한다면서요. 식사를 하는 동안 선생님은 그간 저희 아빠가 돈 때문에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후배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셨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저와는 달리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표정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물었더니 그러시는 거 있죠. 네 아빠가 결혼 전에 나한테 부탁을 했던 거야. 내 자식들 굶기지 않을 정도가 되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후원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다. 못 배운 한 그렇게라도 풀고 싶다는데 그거 못 해주겠니? 남들한테는 별거 아닌 고등학교 졸업장일지 몰라도 네 아빠한테는 평생을 두고 한이 된 증서 아니겠니? 그런데 오늘 명예 졸업장을 받았으니 그 한도 풀 수 있게 된 거지. 그렇죠, 여보? 졸업 축하해요. 아빠는 말없이 빙그레 웃기만 하셨어요. 손에는 돌돌 마른 명예 졸업장을 꼭 쥔 채 말이죠. 그날 그동안 몰랐던 아빠의 선행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 게 순리지만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자 목적이 아닐까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빠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의 목적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조금씩 더 나아지시길 바라면서요. 제 자식들도 인생의 목적을 찾는 여정에 있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고 계시겠죠. 어른들께 항상 저도 한 수 배우며 살아가 봐야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